2.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철학자 내지 사상가로서 우리는 인식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다. 인식하는 자로서 우리는 인식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두 사람이 그들 자신이나 인간뿐 아니라 궁극적인 지복을 누리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조차 무엇이 최고의 행복인지에 대한 견해에서는 일치했다. 그들은 그것을 인식에서 발견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감은 우리를 휘감고 나는 인식 충동의 만족에서 오는 포만감이다. 인식 충동은 오히려 행복을 포기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된다고 판단될 때 기꺼이 그 행복을 내던진다. 우리가 야만 상태로 복귀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야만인들보다 행복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덜 행복한 상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지하고 미개한 상태를 혐오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식 없는 행복이나 강하고 확고한 망상의 행복, 그러한 상태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느낀다. 인식 충동은 심지어 세계의 희생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 모두는 인식의 후퇴보다는 차라리 인류의 몰락을 원한다. 진리가 살을 베어내지 않는 한. 따라서 인식 충동은 우리의 커다란 위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인류에게선의 커다란 가능성이기도 하다. 특히 정직이라는 가장 젊은 덕, 생성주기에 있는 덕을 갖출 경우 우리는 낡은 가치들의 몰락과 전도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진지한 사상가로서 우리에 대한 인식의 요구는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그런 학자나 연구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리 학자들은 너무나 안온한 상태에서 연구를 한다. 어떤 사람은 도락으로, 어떤 사람은 심심해서,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인간을 연구한다. 그 어느 경우에도 인식하라. 각주 읽고 넘기겠습니다. 정직성은 가장 최근의 덕들 중 하나이며 아직 덜 성숙했으며 자주 혼동되거나 오해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감각 상태에 따라 우리가 촉진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생성 중에 있는 어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파멸하리라 라는 식이 아니다. 진리가 칼로 우리의 살을 베어내지 않는 한 아마도 이것은 고쳐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진리가 칼로 살을 베어내지 않았다는 것, 그런 체험이 없다는 것, 이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진리들이 보잘것없는 이유이다. 학자들 스스로 그 진리들에 대해 그리 대단하게 생각지 않는다. 그대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다. 나는 그대들의 증언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 보잘것없는 진리들, 이 진리들이 그대들에게 대단치 않게 생각되는 것은 그것들을 위해 그대들이 피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얼마나 피해 인식한지. 각주. 이 구절은 차라투스트라의 다음 문장을 떠올리게 한다. 모든 글 중에서 누군가가 그 자신의 피로 쓴 것만을 나는 사랑한다. 그 니체의 유명하고 멋진 말이죠. 기꺼이 자신의 존재의 변형을 감내하려 하지 않는 진리의 추구는 기껏해야 자기 몸을 가리고 치장하는 지식을 늘릴 뿐이다. 그것은 하나의 위장이고 과장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내면에서 역사를, 큰 동요를, 지진을, 오랫동안 지속되는 큰 슬픔을, 성강 같은 행복을 체험했는가? 그대들은 크고 작은 바보들과 함께 바보로 존재한 적이 있는가? 그대들은 선량한 인간들의 광기와 아픔을 정말 체험했는가? 그리고 최악의 인간들의 아픔과 행복을 체험했는가? 그렇다면 내게 도덕에 대해 말해도 좋다. 그렇지 않다면 말하지 말라. 철학의 피로가 찾아드는 시간. 앞서 우리는 인간 인식의 최종
최종 장애물이 인간 자신이라는 니체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에게는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힌 것처럼 보였으므로 사람들은 사물들의 인식 가능성조차 인간의 시간 단위를 척도로 질서가 잡혀 있다고 믿었다. 즉 우리는 70년 동안의 짧은 생애에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는 망상을 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사상가들은 세계의 수수께끼 해결자라는 꿈과 명예를 뒤쫓는 이들이 되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이 가능하려면 우리 감각의 폭이 훨씬 더 높고 넓은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 뼘도 안 되는 경험 안에서 판단하는 이들이 아닌가. 위대한 정신들조차 오직 그들의 5손가락 넓이만큼의 경험을 가질 뿐이다. 바로 그 옆에서 그들의 생각은 멈춘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무한히 텅 빈 공간과 어리석음이 시작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의 중심에 인간을 두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래의 사상의 문내에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씌어있다. 이런 망상에서 벗어난 뒤에도 인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장애물이 남는데 그것은 바로 피로이다. 피로는 정신의 비행사의 날개를 짓누른다. 피로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인식 충동은 안식 충동으로 뒤바뀐다. 우리는 쉽게 체념하거나 함부로 판단한다. 그러나 체념이란 무엇인가? 병자들은 마치 그것에 이르기 위해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뒤척였던 것처럼 체념을 발견하고는 편안해져 버린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의 피로와 병을 말해준다. 니체가 헤겔의 철학하는 시간에 대해 갖는 우려도 그것이다. 황혼의 날개를 펴는 미네르바에서 철학의 시간을 발견했던 헤겔과는 반대로 니체는 저녁에 낮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저녁은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피로가 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년과 노년에 이르러 인생을 판단하는 것에는 최고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특히 노년은 저녁과 마찬가지로 새롭고 매력적인 도덕으로 변장하기를 좋아하며 저녁물, 황홀, 평화로운 고요함이나 동경으로 가득 찬 고요함에 의해 낮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년에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통찰력을 갖게 된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업적과 역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 배후에는 지혜가 아니라 피로가 존재한다. 정신의 노쇠함에 빠진 현자들은 자기에게 예외적 지위를 쉽게 허용한다. 그는 이제 사태들을 보다 가볍게 취급하고 증명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천재로 선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여긴다. 그러고는 외견상으로는 과거 자기 사상의 문제들을 고치면서 자기 업적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솎아내고 자기 사상을 향유하려고 한다. 이제는 더 나아가기보다 적당히 즐기고 쉬고 싶은 것이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고독, 앞으로 날아가는 모든 정신이 살고 있는 저 무서운 고독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당원, 회의하지 않는 동지, 지원군, 전령, 화려한 행렬을 열망하고 자신의 경외, 공동체, 감동, 사랑의 대상으로 남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제도화된 기관을 세우려 하며 더 이상 사상의 건축물을 세우려 하지 않는다. 이 위대한 노인이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의 사원이다. 그는 사유의 경량이 되느니 그것을 막는 방파제로 영구히 남으려 한다. 그러나 사상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말해 자신을 성인의 명부에 올림으로써 자신의 사망 증명서도 발급하는 것이다. 약간 보수주의 경향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사상가의 등급, 진정으로 사상가,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신성한 것, 모든 우상, 모든 사원의 파괴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상은 그것이 나 자신인 경우에도 파괴의 대상이며 신전은 나 자신을 주앙하기 위한 경우에도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자신의 미덕에서 도망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상가라고 말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것은 사상가이다. 그는 신성한 것에 저 밑바닥조차 뚫고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다. 등급이라는 제목을 단 446절의 아포리즘은 매우 시사적이다. 내 생각에 이 아포리즘은 서문에서 시작해 책 전체를 가로지르는 사유의 운동을 보여준다. 니체가 말하는 계보학자, 철학자, 사상가가 수행하는 전복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준다. 아포리즘 전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등급 첫 번째로 피상적인 사상가가 있다. 두 번째로 심오한 사상가, 즉 사태의 심층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다. 세 번째로 철저한 사상가가 있는데 이들은 사태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다. 이는 심층에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진흙에 쳐박는 사상가들이 있다. 이는 깊이나 철저함의 표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랑스러운 지하인들이다. 요컨대 니체는 사상가들을 피상적인 사상가, 심오한 사상가, 철저한 사상가, 지하의 사상가로 위계에 지었다. 피상적 사상가는 표면, 심오한 사상가는 심층, 철저한 사상가는 근거 바닥, 지하의 사상가는 지하. 문제는 이 가운데 지하의 사상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이들을 깊이나 철저함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하나의 관건이다. 이들은 언뜻 깊이나 철저함이 없는 조잡한 사상가들로 보인다. 독일어 문장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역시 문제는 해석이다. 번역 역시 하나의 해석임을 염두에 둔다면 다른 번역본들은 하나의 참조할 만한 해석일 수 있다. 한 오래된 영역본은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옮겼다. 이들은 모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These are the lovers of obscurity. obscurity라는 단어는 모호함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둠과 망각의 의미도 있는데 어떻든 지하의 사상가들을 매우 신비한 어떤 존재로 그려버렸다. 각주 읽고 넘기겠습니다. 영역자는 여기에 주석을 달아 니체가 독일어로 보인 대구, 즉 그룬들리히와 운터그륜들리튼을 영어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영역본에서는 원문을 좀 더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하면서 지하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은 사랑스러운 지하의 망자들이다. They are the dear departed underground. 아마도 지하, underground를 하게, 즉 망자들의 세계로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departed라는 말을 세상을 떠났다, 하직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미 서강 서문에서 이 지하인을 만났다고 생각한다. 나는 니체가 서문에서 자신을 묘사한 말, 지하에서 작업하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사랑스러운 지하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깊은 곳으로 내려갔고 바닥에 구멍을 뚫었으며 우리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신봉해온 낡은 신념을 조사하고 파고들기 시작했다. 근거까지 내려가 바닥에 구멍을 뚫는 사람, 나는 그것이 446절에서 말한 네 번째 사상가의 형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형상에 좀 더 가깝게 446절에 해당 문장을 번역한 것은 어느 오래된 부력본이다. 이들은 바닥에 훌륭한 굴착가들이다. 바닥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더 아래에 있는 바닥에 도달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니체가 358절 제목에 쓴 표현을 이용하자면 근거들의 무근거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네 번째 사상가는 첫 번째 사상가로부터 세 번째 사상가까지 그들이 전제하고 있었거나 도달하고자 했던 거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플라톤과 쇼펜하우어를 동시에 문제 삼는 니체의 다음 말을 들어보라. 변증법은 신적인 존재와 현상들의 장막의 배후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쇼펜하우어가 변증법에 정반대되는 것에 대해 주장하는 것처럼 플라톤은 엄숙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틀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려고 하나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왜 네 번째 사상가들이 깊이나 근거의 표시로 간주될 수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사상가는 깊이를 따라 구분되었지만 이 네 번째 사상가는 깊이 자체를 전복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이 피상적인 사상가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깊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마치 투키디데스가 각각의 인물이나
사건에서 전형을 발견했듯이 네 번째 사상가는 모든 높이에서 각 시각이 갖고 있는 독특성을 이해한다. 이는 제1장에서 우리가 니체의 건강과 병에 대해 말한 것과도 동한다. 니체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를 오가면서 시각을 전두시킬 줄 알았다. 그가 병을 앓을 때조차 병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이동성을 상실한 순간 니체는 다른 등급의 사상가로 귀착하거나 사상가이기를 그만두게 된다. 허물을 벗을 수 없는 뱀은 파멸한다. 의견을 바꾸는 것을 방해받는 정신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정신이기를 그친다. 진리의 전제적 지배에 반대하여 니체적 비판을 통해 깊이가 전복되고 근거의 무근거성이 드러나면 그동안 근거에 의해 배제되었던 모든 것이 봉헌된다. 악인조차 자신의 덕의 기초의 존재의 무구함을 인정받는다. 특히 디데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 자신에게 고통을 준 인간에게도 하나의 전형, 하나의 좋은 이성을 발견했던 것처럼 말이다. 긍정이란 나쁜 점을 그대로 감내하는 일이 아니다. 예컨대 병을 앓으며 스스로 아프지 않다고 허위 긍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상태에서도 자신이 아프지 않을 때 몰랐던 삶에 대한 통찰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병을 앓을 때조차 병적이지 않은 방식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때 긍정은 루신 소설의 주인공 아큐의 정신승리법이거나 차라투스트라에 나오는 낙타식의 허위 긍정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477절에서 니체는 두 사람의 대화 형식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자주 벌레처럼 일하고 파고들어야 했지만 벌레가 되지는 않았어. 자네는 정말로 더 이상은 회의가가 아니군. 왜냐하면 자네는 부정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부정하는 것과 함께 다시 긍정하는 것을 배웠네. 다양한 건강 상태에서 다양한 통찰을 얻어낼 수 있는 사상가라면 그리고 자신과 화해할 수 없는 이들에게조차 하나의 좋은 이성을 발견해내는 사상가라면 그 진리의 조건이 다양성에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정치만이 아니라 철학도 사상도 아곤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아곤은 경쟁을 말합니다. 아곤은 추월적인 것에 지배, 어떤 참된 진리의 전체적 지배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니체적 민주주의이다. 허위, 오류, 부당성의 지배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참된 것의 지배일 때조차, 훌륭한 엘리트의 지배일 때조차 그것이 전제적인 경우에는 거부해야 한다. 니체는 우리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 어떤 것을 참된 것으로 간주할 때조차 참된 것의 전제적 지배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게는 이미 진리가 큰 힘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진리는 싸울 수 있어야 하고 적대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는 심지어 때때로 진리에서 벗어나 비진리에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리는 지루하고 무력하며 몸이 건조한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진리를 위해서도 다양한 진리들이 필요하며 진리를 위해서도 비진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상가는 자신의 사상을 위해서도 훌륭한 적이 필요함을 깨달은다. 완전한 현인은 자기도 모르게 적을 이상적으로 만들고 적의 모순을 모든 오점과 우연에서만 벗어나게 한다. 이를 통해 그의 적이 빛을 발하는 무기를 가진 신이 되었을 경우에야 비로소 그는 적과 싸운다. 그는 친구에게도 적이 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비록 지상에서는 적이 될 수밖에 없더라도 서로 다른 길과 목표라는 항로를 지닌 두 척의 배로서 각자의 항로를 개척해 간다면 우리가 보고 떠나는 하늘의 별들이 조화롭듯이 별들의 우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